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 시장에 오들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 뭔가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 강한 시장인데 일단 금리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 쪽에서 회의 이전에 긴급 성명을 내고 지금 내렸잖아요. 그리고 FOMC 때 뭐 다음 주에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 경제 지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지표이지만 중국 경제 지표는 지나간 지표가 아니라 이제 향후에도 영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악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수출이 17%, 수입이 4%뭐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그 이전에 발표됐었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출입 지표하고 PMI 지표하고 이거를 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눈에 싹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어느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화면으로 만들어 봤는데 위에서 이제 뚝 떨어져 내려오는 그 그림이 그래프가 PMI 지수고요. 그 아래쪽에 빨간색 선이 수입, 푸른색 선이 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그쪽이 충격이라는 것이죠. PMI 지표 자체가요. 왜냐하면 5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렇게 수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게 사스 때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30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사스 때가 30 중후반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지금 향후에도 좀 부담이 되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원래 연초 두 달은 이 동양 경제권 쪽에서는 이 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뭐 구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이러스 악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사스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그 자체도 충격인데 이제 펀드멘탈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더더욱 부담이죠. 그게 언제 회복될지 그걸 가늠하기가 힘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게 턴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던 것을 다 상쇄해버리는 악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영향을 실질적으로 끼치는지 이걸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이 수출 부문 쪽은 뭐 공장이 다시 재개가 되면 뭐 공장 돌아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기존에 받아놓은 주문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신규 주문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해외 쪽의 외부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걸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다 힘든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뒤에도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자체 내 악재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물론 가공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쓸모가 있는 그런 수입품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수출보다 더 보수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글로벌 경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걱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수입 증대 쪽 약속한 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사 미국 쪽에서 뭐 좀 이러한 일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양보를 얻어내면 중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한국의 수출은 중국 쪽에서 수입이 줄어든 것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보다 우리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정책 효과가 뭐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중국 쪽을 놓고 보면 무역이나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이쪽을 주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무역은 망가진 상태고 지금 부동산 쪽으로 뭘 할 때도 아니고 사람도 안 돌아다니는데 그렇다면 직접적인 효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인프라 투자인데 이쪽으로 언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어떤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금리 계속 내리면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중에서 뭐 세금 파격적으로 내려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미국 쪽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거를 보자라는 그거거든요. 이제 재정 정책으로 해가지고 과연 미국 쪽에서 무슨 다시 뭐 중국처럼 인프라를 뭐 한다든지 무슨 또 SOC를 한다든지 뭐 정권 초기면 모르겠는데 뭐 멕시코 장벽을 만든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거로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재정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 가지고 제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소비재 주가 추이를 아마 그 한 화면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까만색 선이 국채 금리로 해서 쭉쭉쭉쭉 아주 급하게 빠지고 있죠. 더불어서 소비재 주가들도 아주 난리가 아니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푸른색 선이 경기 소비재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가 금리에 빠르게 영향을 받고 이 푸른색 선은 경기 쪽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소비 경제를 저 두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를 하락시켜도 필수 소비재마저도 지금 반등해가지고 겨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경기 쪽은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푸른색 선에서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금리 인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은색 선에 금리가 내려가는 그 모습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붉은색처럼 뭐 반등이라도 좀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푸른색 선은 계속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경기 소비재의 저런 약한 모습이 경기 쪽을 살려내기에 국채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힘들겠다. 이거를 뜻하는 것이죠. 특히나 저 채권금리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저게 1% 아래로 진입했다가 지금 0.7에서 0.8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뭘 뜻하냐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보통 25에서 50bp 정도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그런 금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저게 0.5까지 갈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로금리를 실세금리가 반영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CME 패스워치 툴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리니까 그게 얼마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75bp 금리 인하 확률이 69%나 됩니다. 그러니까 75bp 지금 인하를 하면 25에서 50bp가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거의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4월에 100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들어갈 확률이 49%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반등하면 보통 이 수치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 반등에도 확률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서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 주가 쪽하고는 이 채권 쪽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봐서 최소한 제로금리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저금리에서 초저금리 수준으로 진입한다 해가지고 시장에 뭐 확 달라질 것이 있는가 이걸 따져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수 소비재하고 경기 소비재 주가가 뜻하듯이 금리 인하 분위기에서 금리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쪽만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채권이나 뭐 부동산 쪽이나 이쪽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업종이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게 경기 소비재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업종이나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금리 인하 해봐야 어느 정도 일부 자산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추가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타당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정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 정도에 골드만삭스가 신규 채권 발행 중단해야 되고 국채 매입 직접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음 주 FOMC 회의가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만약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분기에 채권 발행 물량이 감소를 하는데 거기에 QE까지 가시한다면 좀 급하게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시작되는 22 통화정책회의하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3월 말부터 살릴 수 있는 좀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 개입이라 하면 이제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채권 발행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더 늘어난다 이런 이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부터 제가 4분기부터 해가지고 발행 물량이 좀 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분기가 가장 크다라고 제가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뭐 오늘은 뭐 같은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로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렇게 증가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 지금 당연히 달러 강세 구간이 되는 것이고, 이번 주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발행 기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량이 한 540억 달러 이 정도 추가되는 그런 물량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아니라 추가되는 물량이 540억 달러라는 것이죠. 540억 달러 추가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 물량은 이렇게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량이 증가되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야 되니까 증가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전체 물량보다. 그리고 24일, 26일, 그러니까 FOMC 끝난 다음 주에 600억 달러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게 1분기에 최고치로 많은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 강세는 계속될 요인이 크고, 그 다다음 주에 발행된 물량 이전 일주일 전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담들도 좀 줄어들겠죠. 사실 이렇게 추가적인 발행 물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가는 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계속 안 좋게 가는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FRB가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단기 유동성 공급을 해주면은 중기물 채권 발행을 하더라도 중기물 쪽으로 그것이 자금 여유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미국 쪽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달러 강세되는 것이 단지 미국 쪽으로 약간 부담이 되겠지만, 정작 피해보는 것은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채권 발행 시장 입주 마지막 고비라고 제가 3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큰 고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가 나타나면은 이머징 마켓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FOMC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FOMC 때까지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좀 시장에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기대는 모두가 같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내일의 ECB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 금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내일 일정이 유럽 시간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그 ECB에서 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없을 거니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ECB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FRB의 선택의 폭을 줄이기 때문에 ECB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대출 쪽 관련된 그런 옛날에 나왔었던 그런 조치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해줘야지만 FRB 쪽에서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왜 운신의 폭이 넓어지냐면은 바로 이게 달러하고 유로 달러하고의 그 연동성이 되는 그런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또 움직이면은 이 환율 쪽에서 요동을 치면은 그게 또 안정되기보다는 또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조를 박자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ECB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FRB 쪽을 보면서 ECB가 움직여주길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시간대에 유로존 쪽에서 어떤 또 움직임이 나타나는가 이걸 좀 봐야 될 테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아무리 뭐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한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줘야 될 텐데,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뭐 1,000억을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변화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변화는 언제 나타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동시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뭐 선물, 옵션, 미니 옵션, 뭐 주식 선물 옵션, 이건 모두 다 만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내일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일의 악영향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일도 끝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수급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새롭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는 뭐 정책 당국이 뭐 이렇게 좀 줄이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약발이 약간 먹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공매도 추이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뽑아봤는데, 급증한 다음에 어제 날짜로 약간 좀 저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공매도 물량이 불과 이틀 전에는 300만 주까지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2월 4일 이후에 공매도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증가를 했는데
3,018만 주나 증가를 했고 그 같은 시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치를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식 선물 매도가 64만 계약 증가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놓고 보면 미결제 약정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거 다 합쳐서 220만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월물은 미결제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79만 주 계약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외국인 쪽에서 청산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면 좋으련만 4월물 쪽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142만 계약이나 지금 차월물 계약 미결제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3월 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4월물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FRB나 ECB 쪽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줄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계속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계속 무겁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공매도나 뭐 이런 거를 따져보니까 뭐 외국인 쪽에서 이걸 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은 차익 비율, 그러니까 공매도 빌려간 사람들 보면은 누구냐 하면 외국인이 한 57%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증권 투신 이쪽을 합하면 40%가 넘습니다. 정확히 증권이 한 39% 정도, 그다음에 투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공매도가 지금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쪽에서 굳이 이걸 그치고선 과연 판매수를 할 것인지 주식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우리도 같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다른 종목들 쪽에도 더 많이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만 변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 공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매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돌아서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공매도하고 주식 선물 매매 동향에서 첫 번째로 외국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공매도 자체를 뭐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제한을 좀 풀어준다라든지 좀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공매도를 줄이려면 당장이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조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처럼 일부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 뭐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는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서 이렇게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당국에서도 어떤 정책이 좀 효과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FRB나 ECB 쪽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조치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내일 이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 키포인트를 또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